네, 창비 공통국어 2 1-1단원 제망매가와 시조두수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단원이 제망매가와 그 다음에 시조두수입니다. 일단 이 단원에서는 고전시가의 형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형식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워야 하는 작품이 제망매가인데요. 제망매가는 향가입니다. 향가라는 노래는 신라를 대표하는 노래입니다. 형식상으로는 4구체, 8구체, 19체로 나뉘고요. 19체 향가를 가장 완성된, 가장 정제된 형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성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정제됐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9체 향가는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4줄, 4줄, 2줄 이렇게 나뉩니다. 내용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고 마지막 2줄은 처음에 시작할 때 감탄사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감탄사로 시작하는 부분을 낙구라고 부릅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 부분이 감탄사로 시작한다는 점이 시조의 형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첫 번째 내용이 초장, 두 번째 내용이 시조의 중장, 마지막 부분을 시조의 종장으로 연결지어서 19체 향가를 시조의 원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얘기는 19체 향가가 시조가 형성되는데 도움을 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될 제망매가가 바로 이 19체 향가입니다. 향가는요, 향찰로 기록을 합니다. 향찰이라는 문자는요, 우리의 문자가 없었던 시대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기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미가 있는 글자는 뜻을, 그 다음에 조사와 어미와 같이 문법적 기능을 하는 부분은 한자의 음을 빌려 썼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사 또는 어미처럼 문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들은 음을 빌렸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말 어순대로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향가는 이렇게 우리말 어순대로 기록을 했고 우리의 문장을 그대로 표현하려고 했기 때문에 한시와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시 또는 고대가요는 한 행의 글자 수가 정해져 있어서 예를 들어 고대가요가 하나, 둘, 셋, 넷, 네 글자씩 네 줄로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형식이라면 향가 같은 경우는 이 행의 길이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똑같은 한자로 기록되어 있어도 생김만 보더라도 고대가요 또는 한시와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제망매가인데요. 한 행입니다. 이게 두 번째 행이고요. 세 번째 행입니다. 행의 길이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행마다 글자 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시 또는 고대가요와 형식적으로 확 구분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제망매가의 형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의 형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망매가에 이어서 시조 두수가 시험 범위가 되는데요. 첫 번째 시조는 평시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조는 사설시조입니다. 두 시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창작된 시기와 향유 계층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평시조는 조선 전기, 그 다음에 중기에 활발하게 창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조의 발생은 고려 말에 발생해서 창작은 현대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설시조는 조선 후기에 창작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시조의 향유계층은 주로 사대부와 그 다음에 사대부와 함께 생활했던 기녀들의 시조가 많고요. 사설시조는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민층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형식상의 특징은 평시조는요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장, 중장, 종장인데요. 이 3장은요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뉘기도 하지만 3행, 세 줄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설시조는 똑같이 3장으로 되어 있고요. 조장, 중장, 종장이지만 세 줄이 아닙니다. 3행이 아니고요. 3행보다 더 길어집니다. 그 다음에 평시조는 사음보의 율격을 잘 지켜서 한 행이 4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장부터 종장까지 모두 4마디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설시조로 가면 매우 길어지면서 삼음보 율격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즉 사음보 율격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디 안에 들어가는 글자 수가 짝을 지어서 3글자, 4글자 또는 4글자, 4글자로 짝을 지어서 전개되는데요. 3, 4조 또는 4, 4조의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설시조에 와서는 이 3, 4조나 4, 4조의 음수율이 깨집니다.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자유롭게 전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 4, 4, 4라고 짝지어서 2개의 마디를 구라고 부르기 때문에 평시조는 6개의 구로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글자 수를 총 세어보면 45자보다 많거나 적습니다. 물론 사설시조에 와서는 구도 많아지고 글자 수도 훨씬 더 많아지죠. 그리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종장의 첫 마디는 꼭 3글자, 우리가 3음절이라고 하죠. 3글자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사설시조에 와서도 이 부분은 엄격하게 지켜집니다. 종장의 첫 마디 3음절. 그래서 사설시조에서 유지되는 형식상의 특징은 3장과 종장의 첫 마디 3음절 이 2가지가 형식적으로 유지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작층에 따라서 주제가 정해지는데요. 사대부나 또는 기녀들의 시조였던 평시조는 대부분 임금에 대한 충심 또는 부모에 대한 효도 또는 기녀들에 의해서 사랑과 이별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면 또 사대부들에 의한 자연 친화적인 내용도 많고요. 사설시조는 보다 더 생활과 밀접한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주제가 다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작품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막매가가 맨 처음 나오는데요. 창작자는 월명사라고 하는 스님입니다. 향가는 주로 스님들 또는 화랑들이 많이 창작을 했고요. 그래서 월명사는 스님이다. 그러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겠죠. 제막매가 제목의 의미는요. 망매의 죽은 누이를 기리다, 추모하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 제사 지내는 추모하는 노래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죽은 누이를 기리는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4줄, 이렇게 4줄, 이렇게 2줄로 나뉘겠죠. 첫 번째 4마디의 내용은요.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이삼에 머뭇거리고 라고 했습니다. 누이 동생의 죽음으로 인해서 삶과 죽음의 길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가난다. 말도 못다 이루고 가나 있고. 그러니까
동생이 나는 갑니다 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죽었구나. 자, 그 말도 못다 하고 가십니까? 라고 했으니 갑작스럽게 떠나버렸구나 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는 가나다 라는 표현은 죽은 사람이 남기는 말의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가 이 말을 남기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조차 남기지 못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덩어리는요, 죽은 누이,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라고 볼 수 있죠.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자, 이거는 월명사라는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인적인 경험을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확대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비유를 통해서 개인적인 경험이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보편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가을 쓸쓸한 죽음의 이미지, 이른 바람, 일찍 불어온 바람이라는 뜻이겠죠.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한 가지에서 나고 가는 곳을 모르겠구나. 그러니까 어느 가을에 이른 바람은 누이의 이른 죽음, 우리가 일찍 죽는 걸 요절이라 합니다. 누이의 유절을 뜻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떡이 떨어지는 잎처럼, 떨어지는 잎, 그러니까 죽은 누이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겠죠. 한 가지에서 났는데 여기서 한 가지는 나와 같은 부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났는데 라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네가 가는 곳을 나는 모르겠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또 허무함 또는 무상감 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면 두 번째는 그 경험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다면 적용이 가능한 경험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하는 탄식이죠. 미타찰에서 만날라. 미타찰은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극락입니다. 그러니까 미타찰에서 너를 만나게 될 나는 이라는 의미고요. 즉 저승. 자, 여기서 만나다 라는 표현은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겠죠. 도를 닦아 기다리겠습니다. 자, 기다린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누이를 잃은 슬픔을 종교적으로 극복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만날 거기 때문에 만나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재회에 대한 확신을 알 수 있고요. 이것은 종교적인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종교적으로 슬픔을 극복했다. 우리가 종교적 승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작품 시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핵심 정리가 나타난 부분이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일단은 상황은 누이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무상함을 느끼고 이것을 종교적으로 승화했다. 또 재회에 대한 믿음과 다짐이 나타나 있다. 추모적이다, 애상적이다. 애상은 슬픔을 뜻합니다. 종교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 재회에 대한 소망과 의지가 드러난다. 정서적 변화도 한번 봐두시고요. 두려움에서, 안타까움에서, 무상감에서 의지적인 태도, 구도적이다라는 것은 도를 구하다,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어의 함축적인 의미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간적 대립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승과 그 다음에 미타찰이라는 공간의 대립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유적인 표현과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뛰어난 문학성을 나타낸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시조로 넘어가겠습니다. 10년을 경영하여 라는 시조고요. 시조는 본래 제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구절을 따서 마치 제목처럼 쓰고 있어요. 송순이라는 작가는 조선 전기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상으로 조선 전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년을 경영하여 초려삼간 지어내니 네 마디로 딱 끊어지고요. 10년을 경영했다라는 건 10년 동안 계획해서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초려삼간은 작은 초가 3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이 작은 초가 3칸은 가난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소박한 삶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맡겨두고, 그러니까 초가집 3칸을 하나 나누었는데 달과 청풍, 즉 자연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하나 된 모습, 즉 달과 청풍을 의인화해서 표현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나, 달, 청풍이 방을 하나씩 나누어 쓴다라는 건 자연과 하나가 되었다. 불화일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강사는 드릴 곳이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자, 방을 다 나누어 써서요. 강사는 드릴 수 없으니 마치 병풍처럼 집 주변에 둘러두고 봐야지 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사는요, 병풍에 비유했다 라고 이해하고요. 굉장히 참신한 발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전체적인 시의 흐름을 보면요. 지금 달과 청풍은 나와 함께 집안에 나란히 둘 수 있는 대상들, 즉 가까이에 있는 대상이라면 강사는 저 멀리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원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개된다 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내용과 관련된 여러 용어들을 정리해 보면요. 자연 친화적이다. 자연과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을 강호 한정,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정서, 또 자연과 하나 되는 무라일체, 그 다음에 초려삼간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는 안분제족의 생활, 그리고 전원적이다. 그러니까 시골스러운 느낌. 그 다음에 관조적이다. 대상을 바라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 그 다음에 풍류적이다. 자연과 함께 즐기는 삶. 낭만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빗대는 대상들은요, 달과 청풍과 강산, 즉 각각의 대상들이 자연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무라일체 관계, 또 인격체로 그리는 태도, 그 다음에 참신한 발상, 자연 강산을 병풍으로 인식하는 발상이 참신하다. 근경에서 원경으로 이동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사설 시조로 가보겠습니다. 사설 시조 역시 3장으로 되어 있다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 장이 초장입니다. 두 번째 중장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종장입니다. 종장의 첫 마디는 엊그제 하고 세 글자로 시작이 되고 있죠. 평시조에 비해서 상당히 길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과, 자, 까투리는 꿩이에요. 그런데 매에게는 먹이가 되는 존재입니다. 자, 매에게 막 쫓기고 있는데 나무도 없고 바위돌도 없어요. 즉 까투리가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는 산에서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절박하고 절망적인 상황일 겁니다. 그리고
대천 바다 한가운데, 넓은 바다 한가운데 일천석의 곡식을 실은 배에 노도 잃고 닷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이고 키도 빠졌습니다. 거기에 바람은 불고 물결은 치고 안개가 뒤섞여서 자욱한 날입니다. 갈 길은 또 천리만리 남았는데 사방은 검어서 어둑하게 저물었어요. 천지가 적막할 때 까치 놀 사나운 파도입니다. 사나운 파도까지 떴는데 그때 수적을 만났습니다.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그러면 아까 까투리와 비슷한 처지의 도사공이 나옵니다. 그런데 도사공의 처지가 갈수록 점점 안 좋아져요. 안 좋은 상황에서 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상황에서 더더더 안 좋은 상황. 자, 우리가 이렇게 점점점 상황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점층이라 합니다. 그래서 점층적이다. 우리가 사자성어는요, 안 좋은 상황에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네, 설상가상이네, 이렇게 표현해요. 점층적으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박한 뱃사공의 마음과 엊그제 님을 여인 내 마음 어디다 견주어 보리요. 자, 이 얘기는 나는요 엊그제 님과 헤어졌어요. 그런데 나의 이 마음이 얼마나 절박하고 절망적이냐 하면 마치 이 까투리나 이 뱃사공 같은 상황이야 라고 비교해서 설명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을 보면 견주어 보리요, 설의적 표현이고요. 결국은 까투리나 또는 도사공보다도 나의 마음이 훨씬 더 절박하고 절망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쓴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은 화자의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과는 조금 다르게 표현은 굉장히 어떤 재치가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사설시조는 해학적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내용은 핵심 정리하고 나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일단 화자는 절망적이고 절박한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인의 목소리라고 했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 어떻게 배웠는지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꼭 여인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나와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참신한 생각들이 많이 나옵니다. 까투리의 절망적 상황과 도사공의 설정, 이것들이 굉장히 기발하고 참신한 생각이죠. 까투리와 도사공의 마음은 화자와 비교가 되는 대상입니다. 화자 나의 마음과, 즉 임과 이별한 절망감과 이 까투리나 도사공의 마음이 비슷하지만 내가 더 심각하다. 열거와 점층과 과장, 비교까지 표현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해학은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아주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재치가 느껴진다는 점에서 해학성이 드러난다, 다소 웃음을 유발하는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설시조는 이렇게 구체적인 생활 감정을 표현하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삶의 상황과 관련지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제막물가와 시조 두수 작품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관련된 문제는 현장에서 풀어보겠습니다.